고은은 10년간 작품 활동을 하며 900여 점의 그림과 1100여 점의 습작을 세상에 남겼다.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겼지만 살아생전 고우가 판매한 작품은 딱 한 점이다. 그가 아르레 머물 당시 친구 외젠보시의 누이 안보시가 1890년에 구매한 붉은 포도밭이 그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란 말이 있죠.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아마 성당을 2군데 이상 들러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가이드의 안내나 책자를 통해 그 건물에 얽힌 사연을 알고 볼 때와 그냥 성당 건물만 구경할 때의 느낌이 정말 다르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작가의 생애와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고 나서 작품을 감상할 때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즐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에 대해 아는 걸 말해보라고 하면 눈썹이 흐린 통통한 여자가 웃고 있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정도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용필이 부른 노래 정도? 오늘은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명화 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화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빅피쉬에서 펴낸 기묘한 미술관이란 책인데요. 프랑스 공인 문화해설사 진병관 씨가 그림에 얽힌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00여 점의 명화들을 보면서 이 그림에 얽힌 사연들을 읽다 보면 그 화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저 지식 차원에 머물러 있던 그림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모나리자의 도난에 얽힌 사연, 세계적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와 그 그림을 거부당한 이야기, 그리고 고흐의 미스테리한 죽음과 마지막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2018년 루브르 박물관은 관람객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단일 박물관 최고 관람객 수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리고 분당 50명씩 입장하는 1000만 관람객 중 70%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다. 여름 휴가 때는 그녀를 만나기까지 짧게는 15분, 길게는 40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녀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분이 최대다. 그녀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 모나리자다. 모나리자가 경매에 나올 일은 없지만 혹시 나온다면 40조 원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1503년에서 1506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는 모나리자는 원래부터 유명했을까?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1849년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의 가격 추정 기록에 의하면 라파엘로의 아틀리에에서 그려진 성가정이 60만 프랑으로 가장 고가의 작품이다. 반면 모나리자는 9만 프랑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위상에 비해 적은 금액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이 되었을까? 1911년 8월 22일 화요일, 화가 루이 베르는 정기 휴무가 끝난 후 다시 문을 연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다. 그는 다음 작품을 그리기 위해 모나리자를 모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그림의 전시 장소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에게 문의하자 아마도 사진 촬영을 위해 모나리자가 작업장에 가 있을 거라는 답을 듣는다.
사진술이 발전해가는 시점이라 많은 작품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나리자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베루는 다시 한번 작품의 행방을 물었고 그제야 박물관 어디에도 모나리자가 없다는 것이 알려진다. 파리 경찰청은 급하게 박물관을 폐쇄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작품의 액자만 발견했을 뿐 그림은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다. 20세기 유럽 문화의 핵심 국가 프랑스에서도 수도 파리,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프랑스 언론뿐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 신문의 헤드라인까지 장식한다. 경찰은 박물관의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연일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모나리자를 모르던 이들도 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모나리자는 원치도 않은 노이즈 마케팅의 주인공이 된다. 파리 시민들은 그림이 걸려있던 전시장소를 보기 위해 줄을 섰다. 정부와 언론은 포상금까지 걸며 범인과 그림을 찾았지만 행방은 묘연했다. 그러던 중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탄다. 갑자기 등장한 의외의 용의자는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화가 피카소였다. 아폴리네르의 친구였던 제리 피에레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조각을 훔친 경력을 자랑하듯 말하고는 사라져버리자 함께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아폴리네르는 평소 박물관이 예술가의 상상력을 마비시킨다며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폴리네르의 친구 피카소도 훔친 조각 중 하나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조사받는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과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들이 석방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도난 사건은 국제적 사건으로 발전해 영국, 미국에서까지 수사가 이어지지만 모나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설의 작품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913년 12월 피렌체의 미술 거래상 알프레도 제리가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의 발신인은 레오나르도. 편지의 주요 내용은 자신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갖고 있고 이탈리아 화가가 이탈리아 여인을 그린 작품이니 당연히 이탈리아에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 작품을 50만 리라에 팔아 이탈리아에 돌려주는 것이 꿈이라는 내용이었다. 제리는 우피치 미술관의 디렉터와 함께 여관을 방문해 그림을 확인한다. 그리고 진품 감정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1913년 12월 10일 피렌체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2년 4개월 만에 모나리자가 발견되고 범인 빈센초 페루자가 검거된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리를 교체하는 일을 했기에 정기 휴일에 박물관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작품을 떼어내 자신의 파리 아파트에 그림을 숨겼다고 진술한다. 법정에선 그는 모나리자를 고국에 돌려주기 위해 훔쳤다고 무죄를 항변했지만 1년 14일의 형을 받았고 7개월 9일 만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피렌체 로마에서 고별 전시회를 마친 후 1등 칸을 타고 파리로 향해 1914년 1월 4일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간다. 시간이 흘러 1932년 뉴욕 저널에 모나리자 분실에 관한 색다른 기사가 나온다. 발피에로노라는 인물이 도난 사건의 배우이며 그가 빈센초 페루자를 기용해 그림을 훔치게 한 후 백만 장자에게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페루자는 사망할 때까지 배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뉴욕 저널에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는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모나리자 진품 논란에 자주 인용되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모나리자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끊임없이 유명세를 겪는다. 1956년 그림의 아랫부분에 한 관람객이 염산을 뿌리기도 했고 같은 해 말 볼리비아 출신 청년이 해고당한 분풀이로 모나리자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1962년 미국 전시회에서는 근위병의 보호 아래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170만 명이 관람한다. 1974년 일본에서는 1인당 관람 시간이 10초를 넘지 못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는 이는 관람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난 여성이 모나리자를 향해 붉은 페인트를 뿌리는 소동이 벌어진다. 이후 모나리자는 다시는 해외에서 전시되지 않았다. 2003년 댄 브라운의 추리소설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면서 더 많은 의심과 인기를 얻은 모나리자는 2005년 삼중 방탄유리가 설치된 살대 제타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모나리자가 도난 사건과 테러 등 여러 해프닝으로 더욱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치가 없었다면 인기는 금방 사그라졌을 것이다. 다빈치는 동시대의 어떤 화가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모나리자에 적용했다. 그는 자연에는 선이 없다고 생각해 인물의 윤곽선을 뭉개는 방식으로 색과 색 사이의 경계선 구분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다빈치가 최초로 도입한 이 기법을 스푸마토라고 부르고 모나리자의 미소가 모호하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도 이 기법 때문이다. 또 선을 이용하여 깊이와 회화 공간을 표현하는 선 원근법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 먼 풍경을 볼 때 푸르스름하게 보는 것과 비슷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기 원근법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당시 대부분의 초상화에서 측면이나 정면을 그리던 정형에서 벗어나 몸은 약간 측면,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그린다. 편안하게 자세를 취한 그녀는 그림을 보는 이를 마주보며 웃는다. 모나리자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초상화도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주지 않았다. 마리 로랑생, 마드모아젤 샤넬의 초상화. 주문자에게 보낸 초상화가 돌아왔다. 화가는 되돌아온 그림을 수정하고 싶지 않았다. 초상화의 주문자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여성이었지만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시골 출신이었기에 자신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기분은 상했지만 이미 다른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온 초상화는 작업실 한 구석에 밀어두었다.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마리 로랑생이다. 로랑생은 20세기 초 이름을 역사에 남긴 여성 화가다. 굳이 여성 화가라고 한 이유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는 여성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누구의 애인 혹은 누구의 부인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지만 로랑생은 달랐다. 국회의원의 숨겨진 여인의 딸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힘든 어린 시절도 교사가 되려는 어머니의 바람도 그녀의 꿈인 화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18세에 지방으로 내려가 도자기 그림기법 학교에 다녔고 파리로 돌아와 유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화가가 되려는 꿈을 이어간다. 그리고 곧 입체파의 창시자라 불리는 조르주 브라크의 눈에 들었고 그를 통해 피카소, 모딜리아니, 루소 등을 알게 된다. 이내 그들의 멤버로 인정받아 몽마르트르의 아틀리에인 세탁선에 모여 새로운 꿈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눈다. 이때 피카소의 소개로 운명의 연인 기욤 아폴리네르를 만난다. 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고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는다. 아폴리네르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과 슬픔을 잘 이해했다. 아폴리네르는 그녀 이상으로 사랑할 여인은 없다라고 말하며 사랑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을 드높인 대표 시집 알콜도 그녀를 만난 후 쓴 것이다. 로랑생도 그와의 교제 이후 검은색과 흰색이 줄을 이루던 우울한 화풍에서 벗어나 색감이 밝고 단순한 개성 있는 그림을 선보이며 화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한다. 1904년에 그린 자화상과 1908년에 그린 예술가들의 집단이라는 그림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열렬했던 사랑도 5년 뒤 끝이 나고 아폴리네르가 연인을 위해 쓴 세 개의 시 미라보 다리만이 남았다. 아폴리네르와 이별 후 로랑생은 독일인 남작을 만나 결혼했지만 신혼여행 중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남편의 국적을 따라 독일인이 된 그녀는 고향 파리로 돌아갈 수 없어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을 떠도는 신세가 된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망명 생활은 오히려 그녀가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큰 밑거름이 된다. 전쟁이 끝난 후 이혼한 로랑생은 파리로 돌아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찾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1923년 발레계의 전설 세르게이 다길레프의 공연 암사슴들의 의상과 무대 작업을 맡았고 그때 다른 공연 푸른 기차의 의상을 담당한 그녀를 알게 된다. 그녀도 로랑생과 마찬가지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2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그녀를 수녀원에 버리듯 맡기고 사라졌다. 답답한 수녀원에서 도망친 아이는 가수가 되기를 꿈꿨고 캬바레에서 부르던 노래 가사를 따 코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코코는 당시 교제 중이던 부자 애인의 별장에서 지내던 중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 별장은 사교계 모임 장소로 쓰이던 곳으로 그곳에서 오직 부자 남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여인들을 보며 경제적 독립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그녀도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에 애인의 후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녀원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와 간편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업에 성공한다. 이후 그녀는 애인에게서 독립하고 의복 사업에 뛰어들어 코르셋을 입고 화려하기만 했던 당시 여성복을 절제되면서 모던한 스타일로 바꾸며 일약 최고의 디자이너가 된다. 바로 현대 여성 패션계를 대표하는 스타일을 탄생시킨 가브리엘 샤넬의 이야기다. 샤넬은 성공에 끝이 없다는 듯 1921년 파리 캄봉 31번지에 매장을 확장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 넘버5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는 후원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본인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사교계의 거물이 된다. 그녀는 피카소, 장 콕도, 스트라빈스키 등을 후원했고 이들과 함께 발레 공연, 푸른 기차의 의상을 맡는다. 이때 장 콕도의 소개로 알게 된 화가 로랑생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한다.
하지만 그녀는 로랑생이 보낸 초상화를 돌려보낸다. 완성된 작품이지만 그림값도 지불하지 않았다. 초상화에서 샤넬은 하얗고 투명한 얼굴에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앉아있다. 녹아내릴 듯한 가녀린 몸, 아래를 지긋하게 내려다보는 시선과 표정이 왠지 고단한 느낌이다. 어쩌면 즐겁지 않았던 사교계 파티를 막 다녀와 잠시 의자에 앉아 쉬는 모습 같기도 하다. 목에 두른 긴 검은 스카프와 그녀의 무릎에 앉아있는 개의 모습도 우울함을 더하는 것 같다. 샤넬의 초상화는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청록, 핑크, 하늘색이 어우러져 있다. 이 색채와 몽환적인 분위기는 로랑생의 시그니처 스타일이어서 누구나 한 번에 그녀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샤넬은 그림 속 모습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림을 거절했다. 샤넬은 어딘가 모르게 우울해 보이는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기능성이 강조된 옷을 발표하며 진취적 여성을 대변하려 한 그녀에게 어쩌면 처음부터 로랑생의 회화 스타일은 어울리지 않았을 테다. 샤넬도 분명 로랑생의 화풍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녀에게 초상화를 부탁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로랑생도 다른 여성의 초상화에서는 온화한 표정을 주로 표현했지만 샤넬의 초상화는 왠지 모를 우울함을 더 강하게 표현했다. 아마 같은 여성이자 동년배로서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동질감과 남성이 주류인 사회에서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리던 샤넬의 감춰진 외로움을 위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로랑생 역시 남성주의 예술계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원하지 않던 망명생활로 그녀는 잠시 잊힌 듯 했지만 파리로 돌아온 로랑생은 꿈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간 어릴 적 당찬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책의 사파, 발레 공연의 무대 장치, 벽지 무늬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 분야를 점점 넓혀가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페인 무용수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입체파 스타일로 여성과 동물을 표현했고 로랑생 화풍의 가장 큰 특징인 파스텔 톤의 색상을 조합했다. 여전히 과거 입체파의 영향이 남아있지만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파스텔 톤의 색감과 여성, 자연, 동물이 주로 등장하는 몽환적인 스타일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온화하고 황홀한 스타일이 당시 사교계 여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며 초상화 주문이 이어진다. 샤넬은 로랑생의 초상화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폴 기욤 부인은 달랐다. 폴 기욤 부인은 분홍 원피스를 입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한쪽으로 살짝 기울게 앉은 그녀 앞에는 직접 따온 꽃과 암사슴을 닮은 커다란 회색개가 있다. 어느 곳 하나 우울하거나 슬퍼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샤넬의 초상화도 폴 기욤 부인의 초상화처럼 온화하게 그렸다면 샤넬이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샤넬의 초상화는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로랑생의 아틀리에에 남았다. 이후 샤넬의 초상화는 화상 폴 기욤의 컬렉션이 되었고 그의 유언에 따라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기증된다. 흥미롭게도 현재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거절당한 마두모아젤 샤넬의 초상화와 사랑받은 폴 기욤 부인의 초상화를 나란히 전시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
까마귀 나는 밀밭. 화랑에서 그림을 파는 일도 목사가 되려던 일도 모두 실패한 고은은 27세인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에 들어선다. 벨기에, 네덜란드를 거쳐 동생 테오가 일하는 파리에서도 활동하지만 모두 불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남프랑스 아르레서는 다를 것이라 믿었다. 동료들과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기에 이상적인 곳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고갱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은 예술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고 논쟁은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으로 관계는 파탄나고 이후 발작 증상이 심해진 고우는 생 레미의 요양원에 자신을 스스로 가둔다. 하지만 그는 외롭고 힘들어도 붓을 놓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보낸 1년 동안 병원 창밖으로 바라본 밤하늘을 담은 역작 별이 빛나는 밤을 완성했고 그는 잠시나마 평온했다. 그리고 1년 뒤 동생 테오의 권유로 다시 파리로 돌아간다. 동생 부부를 만난 고은은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작은 마을 오베르 쉬루아주로 떠난다. 그 조용한 마을에는 테오의 부탁으로 고우를 돌봐줄 정신과 의사이자 아마추어 화가 폴 가셰 박사가 있었고 파리에서도 멀지 않아 동생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1890년 5월 20일 고은은 오베르에 도착한 첫날 테오에게 그곳의 멋진 풍경을 열심히 그리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그의 생활은 일정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했다. 술도 자제했고 마을 여러 곳을 걸으며 그림 그릴 장소를 찾아다녔다. 물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병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가셰 박사도 비슷한 권유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고은은 오베르에서 지내는 70일간 까마귀 나는 밀밭, 오베르의 교회, 가셰 박사의 초상 등 70점이 넘는 명작을 쏟아내듯 그린다. 하루에 한 점꼴로 그린 셈이다. 오베르에서 그는 남프랑스에서 겪은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던 7월 28일 테오는 고우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오베르로 출발한다. 멀리 밀밭에서 총성이 들렸다. 까마귀들도 놀랐는지 길게 소리 지르며 날아올랐다. 여인숙의 딸 아델리는 3층 5번 방에 투숙 중인 손님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녁 9시가 될 무렵 그가 비틀거리며 여인숙에 들어섰고 여인숙 주인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기 위해 고우의 방으로 올라간다. 1890년 7월 27일 두 평이 간신히 넘는 여인숙 방에서 고은은 거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 근처에 상처를 보여주며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심장 밑에 총상을 입고 밀밭에 쓰러져 있다 돌아온 것이다. 주인은 가셰 박사가 아닌 다른 의사를 급히 불렀고 잠시 후 빈센테의 요청으로 옆방의 동료 화가가 가셰 박사 또한 불러왔다. 먼저 진료하던 의사 마제리가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다 라고 기록했고 두 의사는 파리의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고은은 그저 담배만을 원했다.
고열에 시달린 고은은 다음날 사건을 조사로 온 경찰에게 자기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답했고 곧 전보를 받은 태호도 도착한다. 고은은 여전히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태호 품에 안겨 죽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긴다. 총상을 입고 이틀이 지난 7월 29일 새벽 1시 30분경 고은은 37살의 나이에 눈을 감는다. 오베르의 신부는 그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장례미사를 거부했지만 태호와 고우의 지인 몇 명이 간소하게 장례를 치른다. 장례를 마친 태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고우의 작품을 몇 점 나눠주었고 특별히 가세 박사에게는 그의 아들이 그림 옮기는 것을 도와야 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선물한다. 빈센트를 오베르에 묻고 돌아온 태호는 형의 죽음 이후 지병이 악화된다. 네덜란드로 이송돼 치료받던 태호는 형이 죽은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1981년 1월 25일에 사망한다. 병원에서 작성한 그의 사망 원인은 유전, 만성질환, 과로, 슬픔이었다. 고은은 서양 미술사에 기록된 그 어떤 화가보다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주는 화가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멈추지 않는 것 또한 열성적인 팬들과 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70일간 오베르에서의 행적에서는 자살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작품에 대한 의지가 넘쳤고 태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요즘은 온통 그림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며 나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하고 존경한 화가들처럼 잘 그리려 노력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다. 또 그에게는 정신병력이 있었기에 총을 구할 수 없었고 총탄의 방향도 스스로 쏘았다고 보기 어려운 비스듬한 각도다. 그가 자살에 사용했다는 총도 발견되지 않다가 75년 후 한 농부가 오베르의 들판에서 발견했다는 총을 현재 암스테르담 반 고흐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총이 정말 고흐의 총인지는 입증할 수 없다. 자살설과 타살설 가운데 고흐가 두 소년에게 우발적으로 총격을 받았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다. 이외에 가세 박사가 고흐의 재능을 질투해 쏘았다는 주장도 있고 까마귀 떼를 날리려 총을 쏘려다 실수로 총상을 입었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관한 주장들은 그가 남긴 까마귀 나는 밀밭에 모두 묻혀버렸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불태워 예술론을 밝힌 후 그가 남긴 그림 속에 알 수 없는 길, 밀밭 너머로 말없이 걸어 들어가 버렸다. 고흐와 태호의 죽음 이후 고흐의 예술론과 두 형제의 애절한 우애를 세상에 드러낸 이는 태호의 부인 요한나였다. 그녀는 두 형제가 나눈 수많은 편지를 책으로 묶고 고흐의 작품을 알리려 했다. 그리고 1905년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 반 고흐 특별기획전을 열어 세상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긴 작업 끝에 1914년 드디어 형제가 나눈 편지가 책으로 출판되자 요한나는 네덜란드에 묻힌 남편 태호를 오르베에 묻힌 형의 곁으로 보내 두 번째 장례를 치른다. 그렇게 형 고흐와 동생 태호의 무덤이 까마귀 나는 밀밭 한 구석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마리 로랑생의 연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가 쓴 미라보 다리란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그러나 괴로움에 이어서 오는 기쁨을 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우리가 명작이라고 즐기는 음악, 그림, 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작가가 사랑한 연인, 사랑의 기쁨, 이별의 아픔, 생의 피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재주로 승화시켜 흔적을 남기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만 모든 예술가가 다 그렇지만은 않죠. 탁월한 재주, 드라마틱한 인생, 고통의 생활하는 각각이 특별한 이 조합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희소하기에 그들의 작품들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볼 수 있는 만큼 더 알게 되고 또 더 알게 될수록 삶이 더 넓어지고 두터워지는 재미가 있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